거기 잘 묻어. 내일 아침이면 다 쓸려갈 것이야. 2026년 4월 어느 새벽 서해갯벌.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진 한 노인이 산채로 뻘 속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재산 700조, 대한민국 최대 재벌 태산그룹 회장. 그가 지금 갯벌 한복판에 생매장되고 있는 거였죠. 멀리서 밀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현장을 바지락을 캐던 11살 쌍둥이 남매가 목격했어요. 오빠야, 빨리 도망가자! 저런 사람들이랑 엮이면 우리도 죽어! 도아의 발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뻘 속에서 삐져나온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어요. 11살 쌍둥이 남매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소중한 공간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8일.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4시 50분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창밖에서 할머니의 장기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괴종시계가 째깍째깍 초침 소리를 냈습니다. 11살 쌍둥이 도아와 도희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어요.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말없이 일어나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도아는 교복 바지 밑에 낡은 작업 바지를 덧입었어요. 갯벌에 들어가면 지늘기 종아리까지 차오르기 때문이었죠. 도희는 할머니 반지꼬리에서 꺼낸 바늘로 오빠의 찢어진 운동화 밑창을 꿰매주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얼마나 야무진지 바늘땀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오빠야, 이제 됐다. 도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운동화를 신었어요. 거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갓 태어난 쌍둥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도희는 조용히 그 사진 앞에 서서 엄마 얼굴에 작은 손을 가만히 갖다 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입술이었어요. 남매의 부모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객선 침몰 사고였어요. 그날 이후 남매는 외할머니 김말순 손에서 자라왔습니다. 올해 74이 된 할머니는 평생을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며 두 손주를 먹여 살려왔어요. 허리가 점점 굽어지더니 지난 겨울부터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셨죠.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는 270만 원. 할머니의 평생 저축으로도 모자란 돈이었어요. 그래서 남매는 매일 새벽 할머니 몰래 갯벌로 나갔습니다. 바지락을 캐서 수협에 파는 것이었어요. 한 달을 꼬박 해도 고작 3만 원 남짓. 하지만 남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할머니 허리를 펴드리겠다는 마음 하나로요. 대문을 살그머니 닫고 마을길로 나섰을 때 이순덕 할머니 집 창문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순덕 할머니는 마을 어촌계장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바다를 살피는 오래된 습관이 있었죠. 길가에는 4월의 동백꽃이 붉게 피어 있었어요. 아직 떨어지지 않고 가지에 매달린 꽃송이들이 안개 속에서 핏방울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갯벌에 도착하자 물이 한참 빠져 있었어요. 평소에는 가까운 쪽에서 바지락을 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날따라 도희의 발걸음이 자꾸 먼 쪽으로 향했어요. 마치 누가 등을 떠미는 것처럼요. 도아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도희야, 너무 멀다. 이쪽으로 와. 오빠야, 잠깐만. 저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도희의 목소리는 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엇에 이끌린 듯한 발걸음이었죠. 도아는 한숨을 쉬며 여동생을 따라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도희가 갑자기 우뚝 멈춰섰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오빠야. 왜? 무슨 일이야? 도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도아는 그제야 보았어요. 회색빛 갯벌벌 속에서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가락이었어요. 새끼손가락에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도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빠야, 사람이다. 도희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작아졌어요. 도아는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손가락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아주 희미하게 맥박이 뛰고 있었어요.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도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매는 맨손으로 뻘을 파기 시작했어요. 진흙은 무겁고 끈적거렸지만 두 아이는 필사적으로 파냈습니다. 드러난 것은 50도 훨씬 넘어 보이는 나이든 노인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머리는 온통 새하였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두 손목에는 은색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희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살펴보았어요. 반지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만정옥. 오빠야. 이 할아버지 이름이 상만인가 봐. 도아는 노인의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비싼 시계가 손목에 채워져 있었고 안주머니에서는 가죽 명함 케이스가 나왔어요. 도아가 명함을 꺼내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기에는 도아도 아는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사람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도아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먼 바다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어선 한 척이었어요. 어선의 등록번호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쌍안경을 들고 이쪽을 살피고 있었고 모두가 군용 부츠를 신고 있었죠. 도희야, 저 배다. 저 배가 이 할아버지를 여기 묻은 거야.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희는 노인의 입에 붙은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그 순간 노인이 실눈을 살짝 뜨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목에서 겨우 짜낸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죠. 도아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마을 선착장에 붙은 물대표를 매일 외워둔 아이였어요. 지금은 밀물이 시작되기 30분 전. 이 자리는 30분 후면 물속 2m 아래로 잠기게 됩니다. 남매가 이 노인을 끌고 갯벌을 빠져나가려면 당장 움직여야 했어요. 도희야. 저 할아버지 감춰야 해. 도아가 급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 앞쪽에 뒤집힌 채 버려진 낡은 난파선 잔해가 보였어요. 그곳이 바로 탑바위였습니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도아에게 알려준 곳이었죠. 밀물에도 잠기지 않는 유일한 바위턱이었어요. 남매는 있는 힘을 다해 노인을 끌었습니다. 몸은 무거웠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끌었습니다. 난파선 아래에 노인을 눕히고 도희가 진흙을 긁어 모아 얼굴을 덮었어요. 숨을 쉴 수 있도록 코 옆에 작은 숨구멍만 남기고요. 도희는 가방에서 바지락을 캐는 송곳을 꺼내 수갑 자물쇠를 따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자꾸만 미끄러졌어요. 그 사이 어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3명의 남자들이 갯벌에 내렸어요. 갈고리와 장대를 들고 있었죠. 남매는 난파선 밑에 바짝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도희의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귓전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까 도희가 떨어뜨린 호미 자국이 진흙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자 하나가 그 자국을 따라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5m, 4m, 3m. 오빠야, 우리 어떡해. 도희가 눈물을 꾹 참으며 속삭였어요. 도아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남겨준 호루라기였습니다. 신안 어부들이 안개 낀 날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쓰던 3단 호루라기였죠. 그리고 도희가 잡아둔 갯지렁이 통을 난파선 반대 방향으로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통이 깨지면서 갯지렁이 수백 마리가 뻘 위로 쏟아졌어요. 동시에 도아가 짧고 높은 호루라기 소리를 바람에 실어 불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갈매기 떼가 먹이 냄새와 호루라기 소리에 반응해 한꺼번에 그쪽으로 몰려들었어요.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들자 남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경운기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순덕 할머니였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바다를 살피는 그녀의 습관이 오늘따라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몰랐죠. 남자들은 주민 눈을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는지 서둘러 어선으로 돌아갔어요. 배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아가 다시 시계를 보았습니다. 밀물까지 남은 시간은 단 12분이었어요. 집까지는 1km. 의식 없는 노인을 둘이서 끌고 가야 했죠. 할아버지, 지금 안 움직이면 다 죽어요. 도아는 노인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쳤습니다. 도희도 반대편에서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노인이 다시 한번 실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겨우 짜낸 한마디가 흘러나왔어요. 정우가. 그 말과 함께 노인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왜 수갑이 채워진 채 이 먼 갯벌에 묻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필 왜 오늘 도희의 발걸음이 이 깊은 쪽으로 향했을까요? 남매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할아버지를 살리지 못하면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도희가 입술을 꽉 깨물고 말했습니다. 오빠야, 빨리 가자. 엄마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노인의 몸은 상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도아가 왼팔을, 도희가 오른팔을 각각 어깨에 걸쳤어요. 이른이 넘은 노인의 체중은 72kg. 남매 2명을 합친 것보다도 더 무거웠습니다. 10걸음만 걸어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한 걸음 떼는 것이 고작 50cm. 그마저도 지늘기 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죠. 남매의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하하. 도아의 거친 숨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얼굴은 이미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입에서는 단내가 풍겼습니다. 도희도 마찬가지였어요. 11살 소녀의 작은 어깨가 노인의 무게에 짓눌려 자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빠야, 우리 그냥 119 부르면 안 돼? 도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아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 저 배가 다시 오면 이 할아버지 죽어. 지금 아무도 못 믿어. 남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어선에 탔던 남자들의 눈빛을 도희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건 사람을 묻고도 아무렇지 않은 눈빛이었어요. 도아는 먼 바다를 한번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밀물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도아는 어릴 때부터 외할아버지 손을 잡고 갯벌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 낡은 공책에는 밀물이 들어오는 방향, 빨리 차는 곳, 천천히 차는 곳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도희야, 지금은 북서쪽으로 가야 해. 이쪽은 물이 천천히 들어와. 도아가 방향을 바꾸었어요. 도희는 아무 말 없이 오빠를 따랐습니다. 11살 쌍둥이 남매의 갯벌 지식이
지금 세 사람의 목숨을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도아의 왼발이 갑자기 쑥 빠졌어요. 허벅지까지 진흙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아, 오빠야. 도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도아는 이를 악물고 발을 빼려 했지만 뻘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발목을 더 강하게 빨아들였습니다. 뻘구덩이에 빠지면 허우적댈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다는 걸 도아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양손에는 의식 없는 노인이 매달려 있었죠. 도희야, 내 옆 조개껍질 무더기 위로 뛰어가. 그리고 거기 엎드려서 내 손 잡아. 도아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희는 재빨리 조개껍질이 수북이 쌓인 작은 언덕으로 달려가 몸을 던졌어요. 날카로운 조개껍질이 도희의 손바닥을 찢었습니다. 붉은 피가 회색 갯벌 위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어요. 그래도 도희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작은 손을 뻗어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야, 꽉 잡아. 도희가 있는 힘을 다해 끌어당겼습니다. 11살 소녀의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도아의 다리가 뻘 속에서 쑥 빠져나왔어요. 다만 왼쪽 운동화 한 짝은 영원히 갯벌 속에 남게 되었죠. 도아는 맨발로 날카로운 조개껍질 위를 걸어야 했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배어났지만 지금은 아픔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어요. 300m쯤 더 걸었을 때였습니다. 등에 업힌 노인이 갑자기 몸을 움찔거렸어요. 실눈이 조금 떠졌죠.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가 도아의 얼굴에 겨우 닿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도아의 팔을 꽉 잡았어요.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절박함이 담긴 손이었습니다. 재혁이가 나를 쉰 목소리였어요. 숨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였죠. 재혁이가 묻었어.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도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재혁이라는 이름. 그건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할아버지를 이토록 잔인하게 묻어버린 사람의 이름. 도아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지금은 걸을 시간이었어요. 500m 지점에서 방파제가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마을이 돈을 모아 설치한 CCTV 카메라가 달려 있었죠. 평소에는 고맙기만 했던 그 카메라가 오늘은 위험한 눈이 될 수 있었어요. 만약 어선의 남자들이 이 마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면 CCTV를 통해 남매의 모습이 추적될 수 있었거든요. 도희야, 카메라 각도 맞춰서 사각지대로 가자. 도아가 속삭였습니다. 둘은 방파제 그림자 아래로 몸을 바짝 붙여 걸었어요. 11살 아이들이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운기 불빛이었어요. 도희가 순식간에 노인을 갯벌 위에 눕히고 자기 몸으로 덮었습니다. 도아도 난파선 조각을 끌어다 위에 얹었어요. 하필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운기가 멈췄어요. 장화씨는 발이 철벅철벅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3m 앞에서 그 발이 멈췄죠. 말순이네 꼬맹이들 아뇨.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순덕 할머니였어요. 도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모, 이모. 이순덕은 진흙투성이가 된 노인을 보고 잠시 굳어버렸어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러나 그녀는 이 마을에서 반백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상황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30초 정도 흘렀을까요? 이순덕은 낡은 담요를 가져와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어요. 타라. 말순이는 지금 경로당이요. 경운기가 덜컹거리며 갯벌을 빠져나왔습니다. 밀물까지는 이제 단 4분이 남아 있었어요.
경운기 뒤 칸에서 도희는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안개 자욱한 새벽길을 낡은 엔진 소리만 낮게 울리며 달려갔죠. 도희는 작업복 소매로 노인의 얼굴에 덮인 뻘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진흙 아래에서 드러난 얼굴은 주름이 깊은 피로에 찌든 노인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이 실눈을 떴습니다. 도희의 작은 손을 희미하게 잡았어요. 고맙다 아가야. 거친 숨 사이로 새어나온 속삭임이었습니다. 도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뚝 떨어졌어요. 도하는 그 광경을 옆에서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이순떡 할머니는 백미러로 세 사람을 쳐다보았어요. 그녀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혀 있었죠. 길가에 붉은 동백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도 그 붉은 빛이 선명했어요. 도하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누구일까? 왜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오늘 이 할아버지를 구한 걸까? 도희도 생각했어요. 엄마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이유 없이 뭔가를 주지 않아, 도희야. 그렇다면 오늘 갯벌이 왜 우리한테 이 할아버지를 준 걸까요? 도희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이제 할머니 집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마을 입구에서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아침 산책을 나오고 계셨어요. 이순덕이 얼른 경운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뒷길로 돌아서 가기로 한 거였죠. 남매와 노인이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매는 경운기에서 내리자마자 몸이 무너졌어요. 도하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갑자기 구토를 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진 거였어요. 도희는 떨리는 손으로 오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오빠야, 괜찮아. 이제 집이야. 남매는 노인을 안방으로 옮겨 눕혔어요. 도희가 할머니의 낡은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노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도하가 벽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을 켰어요. 새벽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상그룹 윤상만 회장, 지병으로 급서, 내일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 개최 예정. 화면에 어떤 노인의 사진이 떴어요. 남매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방바닥에 누워있는 그 노인의 얼굴과 똑같았거든요. 도하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름을 검색했어요. 한국 재계 최고의 부자. 재산이 무려 700조 원. 자수성가로 유명한 창업주였습니다. 오빠야, 이 할아버지 죽었다는 뉴스야. 도희가 넋이 나간 얼굴로 말했어요. 도하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뉴스가 나온 시간과 남매가 노인을 발견한 시간. 너무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누군가 부고를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말이죠. 남매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내려갔어요. 지금 이 할아버지를 노리는 사람들은 뉴스까지 조작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죠. 도하가 도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희야, 할머니 오시기 전에 일단 헛간 골방으로 옮기자. 남매는 힘을 합쳐 노인을 아무도 안 쓰는 헛간 골방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할머니가 돌아오는 것이었죠. 점심이 지나서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이상한 기운을 눈치챈 할머니가 헛간 문을 열었어요. 피투성이 노인을 본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얼어붙어 있던 할머니는 이내 옷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봉인되어 있던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가방은 40년 동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던 가방이었어요. 할머니의 젊은 시절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때의 가방이었습니다.
얘들아, 이 양반이 누군지 아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매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올 말이 앞으로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할머니는 낡은 가죽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끝이 가방 위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매는 그런 할머니를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한참 뒤에야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가방은 40년 전 할미가 해경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때 쓰던 거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아픔이 묻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24살의 해경순경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죠. 그때 할머니는 바닷가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였어요. 그러다 1986년 겨울 태풍이 덮친 바다에서 큰 해경사고가 터졌습니다. 남편의 가장 친한 동료가 물속에서 실려 나왔을 때 할머니가 응급처치를 맡았어요. 하지만 끝내 그 동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이 가방을 옷장 깊숙한 곳에 봉인해 두었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오늘 이 가방을 다시 꺼내게 될 줄은 몰랐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청진기, 혈압 측정기, 낡은 체온계, 바늘 세트, 그리고 붕대가 들어 있었어요. 모두 40년이나 된 물건이었지만 할머니는 그동안 가끔씩 꺼내서 닦아두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어요. 할머니가 청진기를 노인의 가슴에 대어 보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약했어요. 혈압 측정기를 꺼내 팔에 둘렀지만 기계가 오래돼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체온계의 수은은 낮은 곳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어요. 저체온증이었죠. 얘들아, 이불 더 가져오너라. 할머니는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40년 만에 깨어난 간호사의 손길이었습니다. 노인의 축축한 양복을 벗겨내고 따뜻한 담요로 온몸을 감싸주셨죠. 바늘과 실을 소주로 소독하고 가슴에 난 자상을 한 땀 한 땀 꿰매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상하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가슴 자상 옆 옆구리 부위에 무언가 만져졌던 거죠. 딱딱한 작은 이물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 부위를 눌러보았어요. 분명히 무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몸 안에 말이죠. 이건 사람이 일부러 심어놓은 거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긴장이 실렸습니다. 도아가 낡은 노트북으로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피부 속에 심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해내셨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금속 탐지기였어요. 장롱 밑 구석에서 먼지 쌓인 그 기계를 꺼내왔습니다. 건전지를 바꿔 끼우고 전원을 켰어요. 40년 만에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탐지기를 노인의 옆구리에 갖다 댔어요. 삐, 삐, 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GPS요. 이 양반 몸 안에 GPS 추적기가 박혀 있어. 할머니, 지금 전원이 켜져 있어요? 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간 불빛이 아주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말은 곧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이 할아버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아가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할머니, 이건 중국산 군용 GPS 추적기예요. 배터리가 오래가는 거 수술로 몸 안에 넣는 거요. 이거 뽑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였습니다.
도희가 방 커튼 틈으로 마당 밖을 내다보다가 숨이 멎을 뻔했어요. 오빠야, 저기. 마을 입구에 검은 SUV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남자들의 귀에는 이어폰이 끼워져 있었고 허리춤에는 총기 케이스로 보이는 검은 가방이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마을 중심까지 20분이면 들어와요, 할머니. 도아가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어요. 노인을 들고 도망갈 수도 없었죠. 움직이는 순간 GPS 신호가 더 또렷이 잡힐 테니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노인의 몸에서 GPS를 뽑아내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꺼내야 해요. 지금요. 도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어요. 그 손은 40년 전에도 한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취도 없는 수술을 해야 하는 거였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미가 이걸 해본 적이 없어. 간호조무사였지 의사가 아니여. 손이 떨린다. 그때 도아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작은 손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해요. 도아의 눈빛이 어린아이답지 않게 단단했어요. 그 눈을 본 할머니는 주먹을 꾹 쥐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 양반도 죽고 우리 가족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하자. 세 사람은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식탁을 끓는 물로 닦았어요. 부엌칼 끝을 가스불에 달고 소독했습니다. 바늘과 핀셋을 끓는 물에 삶았죠. 소주를 부어 한 번 더 씻어냈고 하얀 행주를 냄비에 넣어 푹 끓였어요. 병원도 없는 시골 부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노인의 입에 나무젓가락을 가로로 물렸어요. 마취제가 없었으니 통증에 혀를 깨물지 않도록 한 조치였죠. 도희가 노인의 어깨를 양손으로 꽉 눌렀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도아는 손전등으로 할머니 손끝을 환하게 비춰주었어요. 할머니가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불에 달군 부엌칼 끝으로 노인의 옆구리 피부를 조심스럽게 갈랐어요. 노인의 몸이 심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참지 못한 낮은 신음이 젓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도희가 온 힘을 다해 어깨를 눌렀습니다. 도희야, 조금만 더 눌러.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의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70이 넘은 손이 떨리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었죠. 그러나 긴장이 극에 달하자 결국 할머니 손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핀셋이 미끄러졌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여기요. 여기 바로 이 자리예요. 도아가 침착하게 손전등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11살 소년의 목소리가 늙은 할머니의 두려움을 붙잡아 주었어요. 할머니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핀셋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cm 크기의 검은 칩 하나가 뽑혀 나왔어요. 빨간 LED 불빛이 아직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명주실로 수술 부위를 꿰매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해경 시절 익혔던 손놀림이었죠. 반지꼬리에서 밀랍을 꺼내 실에 발랐어요.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할머니만의 옛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저 칩을 어떻게 해야지? 할머니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때 도아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저한테 맡기세요. 도아는 칩을 품에 넣고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운동화 한 짝은 이미 갯벌에 두고 온 상태였죠. 발에는 조개껍질에 베인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을 선착장까지는 300m. 도하는 죽으림을 다해 달렸습니다. 지금 선착장에는 중국으로 출항할 화물선 대양사모가 정박 중이었어요. 10분 뒤에 출항 예정이었죠. 도하는 선원들이 아침밥을 먹으러 간 틈을 노렸습니다. 선체의 밧줄 구멍 깊숙한 곳에 GPS 칩을 쑤셔 박았어요. 그리고 몸을 숨긴 채 지켜보았습니다. 정확히 15분 뒤 대양사모가 백고동을 울리며 항구를 빠져나갔어요. 도하가 헐떡이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가 낡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해양수산부 선박 위치 확인 사이트였어요. 화면에는 대양사모가 서해 공해상을 북서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을 입구에서 SUV 2대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들은 마을을 지나쳐 곧장 바닷가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GPS 신호가 중국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는 걸 받아본 거였죠. 남자들은 이 할아버지가 이미 다른 배에 실려 도망간 줄 알게 된 것이었어요. 긴장이 풀리자 도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무서웠어요, 할머니.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피 묻은 손으로 두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주름진 눈에 뜨거운 것이 고였습니다. 내 새끼들, 우리 강아지들. 그날 밤 노인이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이불,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11살 쌍둥이와 한 노인. 노인은 모든 기억을 더듬는 듯 했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쉰 목소리로 첫마디를 뱉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남매와 할머니는 서로를 마주 보았어요.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였죠. 이 할아버지가 대체 누구인지, 누가 왜 그를 죽이려 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왜 하필 이 신안의 작은 갯마을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 모든 비밀의 문이 이제 막 열리려 하고 있었어요. 노인이 깨어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윤상만이라고 밝혔어요. 나이는 72살.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태상그룹 회장이 맞았습니다. 남매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께는 감기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죠. 회장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날 아침 마을 전체가 시끄러워졌습니다.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도하가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마을 회관 앞 공터에 검은 헬기 한 대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내린 사람은 40대 후반쯤 되는 남자였어요. 고급 정장 차림에 검은 상복 완장을 찬 모습이었죠. 잠시 뒤 마을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어요. 텔레비전 생중계였습니다. 큰아버님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조카 윤재혁입니다. 시신이라도 찾게 해주신다면 정보 제공자께 1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윤상만이 텔레비전 화면을 본 순간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저놈이 재혁이요. 자신을 갯벌에 묻어버린 조카가 방송에서 슬픈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날부터 마을 전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돈은 이 가난한 갯마을에 평생 구경도 못할 돈이었어요. 주민들 사이에 수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첫 번째 일이 벌어진 건 이틀째 저녁이었습니다. 남매의 담임 선생님에게 서울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익명의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 가정 환경 조사를 좀 해주시면 3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학교 교실 창문이 돌멩이에 맞아 박살이 났습니다. 겁에 질린 담임 선생님은 그날 밤 남매 집으로 울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지금 위험한 것 같아요. 꼭 조심하세요. 저는 이제 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어요. 두 번째 일은 다음 날 아침에 터졌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거래해온 목포 수협 중매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님, 죄송한데요. 당분간 바지락은 안 받겠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아주세요. 30년이 넘는 거래가 하룻밤 사이에 끊겼어요. 세 번째 일은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농협에서 문자가 도착했죠. 할머니의 통장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통보였어요. 이유도 없이 말이죠. 남매를 말려 죽여서 숨긴 자를 내뱉게 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서 자꾸만 뒤척였습니다. 갯벌에서 본 그 남자들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때였어요.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도희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왔어요. 오빠야, 무서워. 도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아는 여동생의 작은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도아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빠로서 뭐라도 해줘야 했지만 자신도 11살짜리 어린아이일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윤상만이 남매와 할머니를 불러 모았어요.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소?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이야기였어요. 맨손으로 고철 장사부터 시작해 거대한 회사를 일군 자수성가 이야기. 그러다 하나뿐인 친동생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떠났다는 이야기. 그 동생이 남기고 간 어린 조카 윤재혁을 자기 자식처럼 거두어 키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너무 아꼈소. 친자식처럼. 그런데 그 아이가 10년 전부터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어. 해운 자회사를 통해서 말이요. 할아버지, 해운 자회사 이름이 뭐예요? 도아가 물었어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태산마린이라고. 여객선 운항하던 회사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국 대접을 젓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죠. 숨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도희가 놀라 물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허공만 응시하셨습니다. 30초쯤 흘렀을까요? 할머니는 무거운 몸을 일으키셨어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옷가지 사이에 숨겨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오셨어요. 남매는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이 상자는 처음 보는 물건이었어요. 할머니가 먼지 쌓인 뚜껑을 소매로 천천히 닦아내셨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상자 안에는 5가지 물건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남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반지 한 쌍이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내셨습니다. 반지 안쪽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도연선미. 그것은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매의 아빠 박도현과 엄마 이선미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얇은 금목걸이였어요. 도희의 목에 지금 걸려있는 목걸이와 똑같이 생긴 디자인이었습니다. 엄마가 쌍으로 만들어 딸과 자신이 나눠 가졌던 목걸이였어요. 도희의 손이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로 올라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 번째는 낡은 낚싯바늘 세트였습니다. 아빠가 쓰던 것이었어요. 아빠는 갯벌에서 남매를 데리고 바지락을 캐고 도아와 함께 먼 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분이었죠. 네 번째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카톡 메시지를 캡처해서 출력한 종이었어요. 날짜는 2020년 4월 16일 오전 9시 12분. 엄마가 할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배가 기울어요. 아이들한테 엄마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도희가 그 종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도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이를 든 채 온몸이 굳어 있었죠. 그리고 5번째,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2020년 4월 16일자 기사였어요. 큰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산 페리오 인천 앞바다에서 침몰. 승객 304명 전원 사망 추정. 승객 명단에서 2사람의 이름에 붉은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박도연, 이선미, 남매의 아빠와 엄마였습니다. 그 순간 남매는 이해했어요. 태산 페리오, 윤상만 회장의 조카 윤재혁이 운영하던 해운 자회사의 배. 그리고 그 배가 침몰해서 엄마 아빠가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냥 불운한 사고였다고만 알고 있었던 그 침몰이 사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할아버지의 조카가 저지른 짓이었던 거예요. 방 안은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회장은 멍한 얼굴로 신문 스크랩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2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이었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5년 전 태산 페리오 사고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려 하자 그는 자기 조카를 지키기 위해 수사에 개입했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단순 기관 고장으로 덮어버린 거였죠. 그때 304명의 승객이 죽었는데 자기는 그 진실을 묻어버렸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윤재혁을 회사의 공식 후계자로 지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재혁이를 더 탐욕스럽게 만들었소. 내가 그 아이를 괴물로 만든 거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아가들아, 할아비가 죽일 놈이요. 회장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어요. 도희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도 끝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도아만큼은 울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답지 않은 서늘한 눈빛으로 엎드린 회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하실 건데요? 그 질문 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11살 아이의 질문이었지만 그것은 심판자의 목소리였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그는 알았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이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죽은 304명의 영혼 앞에서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회장은 피 묻은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구리 열쇠를 꺼냈어요. 이건 죽은 내 아내가 남긴 금고 열쇠요. 서울 청담동 내 저택 지하에 있소. 아내는 10년 전부터 재혁이가 저지른 모든 짓을 기록해 두었소. 그 금고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만 있으면 재혁이를 무너뜨릴 수 있소. 할머니는 열쇠를 받아 꼭 쥐셨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창밖에서는 비가 퍼붓듯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4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지 못했죠. 도아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빠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도희는 엄마의 목걸이를 2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셨어요. 회장은 낡은 방바닥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 네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 엄마 아빠의 복수가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아가 먼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윙하고 벌처럼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새소리도 아니고 비행기 소리도 아니었어요. 도아는 커튼 틈으로 조심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주 높은 하늘에서 작은 검은 점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드론이었어요. 그것도 평범한 드론이 아니었죠. 도아는 스마트폰을 꺼내 급하게 검색했어요. 드론 모양과 크기, 움직임. 검색 결과가 도아의 등에 찬 땀을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산업용 열감지 드론이에요. 몸에서 나는 열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상만 회장도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GPS를 빼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조카 윤재혁은 더 정교한 방법으로 다시 추적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어야 해. 할머니는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내셨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수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한 장 한 장 넘기셨어요. 그리고 맨 뒷장에서 희미하게 적힌 전화번호 하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7년 전에 너희 아빠 친구였어. 그때 큰일을 당해서 쫓겨난 사람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가고 한참 뒤에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전화 너머에서 오랜 침묵이 흐르더니 그 남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2시간 뒤에 증도 선착장으로 가겠습니다. 2시간 뒤 낡은 어선 한 척이 증도 선착장에 닿았어요. 이름이 신한호라고 적힌 배였습니다. 배에서 내린 남자는 58살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이름은 박성태였어요. 거친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듯한 구릿빛 얼굴에 짙은 눈썹, 그리고 왼팔에는 오래된 해경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박성태는 안방에 누워있는 윤상만을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주먹이 꾹 쥐어졌습니다. 당신이 7년 전에 나를 쫓아낸 그 회장이요? 목소리에 숨길 수 없는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얼른 그 사이에 끼어들어 두 사람을 중재하셨습니다. 성태야,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여. 이 양반도 죽을 뻔한 처지고 우리 애들도 위험해. 일단 이 얘기부터 들어봐. 박성태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면 돕겠소. 딱 그 이유로만. 그제야 박성태는 자신이 왜 이 일에 뛰어들었는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태는 7년 전까지 해경 경사였어요.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해운 자회사의 밀수 관련 서류를 입수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바로 태산마린. 내부 고발자가 되려는 순간 오히려 자신이 비리 혐의로 몰렸어요. 누가 손을 썼던 거였죠. 결국 옷을 벗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박성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때 내가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었소. 그 사람이 박도연이었어. 고등학교 동창이었거든. 도아와 도희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 이름, 아빠의 이름이었어요. 박성태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내가 더 싸웠다면 그 사건이 더 빨리 밝혀졌을 거요. 그랬다면 너희 엄마 아빠가 그 배에 타지도 않았을 거고. 박성태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개를 떨구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이 아저씨가 못난 놈이다. 정말 미안하다. 도희가 눈물을 흘리며 도아를 바라보았어요. 도아는 잠시 박성태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그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름진 큰 손을 자신의 작은 손으로 감싸 잡았어요.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이제 같이 해요. 그 말에 박성태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이 거친 바다사나이가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와 회장도 함께 눈물을 흘렸죠. 박성태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해경 시절의 경험을 살려 드론을 피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열감지 드론은 체온을 잡는 거요. 근데 갯벌 진흙은 희한한 성질이 있어. 이게 마르면서 체온하고 똑같아지거든. 몸에 진흙을 발라서 마르게 놔두면 열 신호가 안 잡혀요. 도아가 먼저 마당으로 나가 갯벌 진흙을 한 통 퍼왔습니다. 남매와 회장은 얼굴과 팔에 진흙을 발랐어요. 박성태는 스마트폰 열화상 앱으로 세 사람을 찍어보았습니다. 화면에 사람 모양이 거의 잡히지 않았어요. 성공이었죠. 박성태는 배에서 가져온 부품들로 작은 전파 교란기까지 만들어 집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주변 전자기기들의 신호를 흐트러뜨리는 장치였어요. 그리고 박성태가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해경 시절 요인 저택 경호 교육을 담당했소. 서울 청담동 같은 고급 저택들은 내부 구조를 훈련해서 다 봤지. 환기구 사각지대도 다 외우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나중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약을 다 드신 거였죠. 도희가 자기가 가겠다고 나섰어요. 마을 슈퍼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으니까요. 금방 갔다 올게요, 할머니. 저 빠르잖아요. 도희는 씩씩하게 대문을 나섰습니다. 도아도 할머니도 모두가 허락했어요. 이렇게까지 진흙 위장을 해놓았으니 그 짧은 거리쯤은 괜찮을 거라 믿었죠.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도희가 슈퍼에 도착했을 때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도희를 얼른 가게 안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얘야, 아까 낯선 아저씨 둘이 너네 집을 물어봤다. 조심해. 돌아가지 말고 여기 숨어 있어. 도희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기침을 하고 계셨어요. 약을 가져다 드려야 했죠. 도희는 약을 사서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옮기지 못했어요. 슈퍼 뒷골목에서 건장한 남자 둘이 도희의 앞길을 막아선 것이었죠. 꼬마 아가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도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 남자가 도희의 입을 막으려 했어요. 그 순간 도희는 자기도 모르게 그 남자의 손등을 잇는 힘껏 깨물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도희는 그 틈을 탑벌밭 쪽으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놓치지 마. 잡아. 남자들이 쫓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반질반질한 검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맨발로 뻘밭을 달렸죠. 도희는 오빠와 같이 놀던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부엉갯골. 물이 빠졌을 때만 보이는 깊이 1.5m짜리 좁은 갯골이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그냥 진흙 바닥처럼 보이는 함정이었죠. 도희가 부엉갯골 가장자리에 도착한 순간 한 남자가 달려들었어요. 그 남자는 도희를 쫓다가 그대로 갯골에 빠져버렸습니다. 허리까지 순식간에 빠져 허우적거렸어요. 뒤따라온 두 번째 남자는 무릎까지 빠졌죠. 그 남자가 도희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은 순간이었어요. 이 자식아. 도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아는 여동생의 비명을 듣자마자 500m를 숨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손에는 마당 구석에 있던 긴 대나무 장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도화가 장대로 남자의 무릎 뒤를 정확하게 내리쳤어요. 갯벌 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던 남자가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도희야, 저쪽으로 건너. 남매는 갯골 건너편으로 순식간에 뛰어 건넜어요. 갯골 물살은 차갑고 빨랐습니다. 구두신은 남자들은 감히 건너지 못했죠. 두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향해 뛰었어요. 집에 도착한 도희의 목에는 시퍼런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마지막에 손을 뻗으면서 목을 스치고 지나간 자국이었어요. 그 자국을 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할머니는 도희를 끌어안고 오열하셨어요. 윤상만 회장은 주먹을 꾹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핏자국이 묻어났어요. 그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일 때가 됐소. 그 밤 할머니 집 작은 방에 5사람이 모였어요. 할머니, 윤상만 회장, 박성태, 그리고 11살 쌍둥이 도아와 도희. 나이도 다르고 처지도 다른 5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목표로 묶여 있었습니다. 박성태가 청담동 저택 구조도를 종이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